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 부활시켰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전망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철길로 나눠진 도시 공간을 복개 구조물로 연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조립식으로 설치가 빠를 뿐 아니라 폐쇄형 방호 장치로 인명피해 가능성도 대폭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해온 구글이 한국 영역에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등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착용 부담을 줄인 세계 최경량 무릎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2.1kg이던 무게를 1.1kg까지 줄이고 정밀 제어 기술로 보행 지원 성능도 향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철길로 갈라진 도시 공간을 신형 복개 구조물을 이용해 연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인명피해 가능성도 대폭 낮췄습니다. 임두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는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지만 철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철로 아래로 도로를 연결해 통행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철로 위에 블록을 쌓듯 조립식으로 이어붙이는 새로운 시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공장에서 구조물을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는 소형 장비와 최소 인력만으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블록 단위로 벽체를 조립 시공을 하고 근데 상부 아이언 거더도 35m, 40m짜리 거더를 갖다가 두 개 아이언 거더를 갖다가 두 개씩 서로 밀착시켜서 레벨을 맞춰서 서로 연속화되게 시공되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방호 설비가 철로를 보호해 공사 중에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복개 공법보다 시공 기간을 2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전성 시험 결과 35m 구간 지붕이 최대 180톤 하중을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된 기계 작업으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 내 새롭게 창출된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 광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활용의 효과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현재 지하화나 복개 작업을 추진 중인 부산과 대전, 안산 등 철도 구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절된 도시 공간을 잇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주는 신형 데크 구조물이 설치되면 지역 소통과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범모 연구팀이 착용 부담을 줄인 세계 최경량 무릎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가볍고 강도 높은 폴리아미드 12 소재로 프레임을 제작하고 구동부에는 소형 서버 모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2.1kg이던 무릎 보조 로봇을 1.1kg까지 줄였으며 센서를 활용한 정밀 제어 기술로 보행 지원 성능도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kg 중량 조끼를 착용한 보행 실험에서는 종아리 근육 활동이 약 21%, 허벅지 근육 활동은 17% 줄어드는 등 근육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자는 아리백 운동이 전 세계, 특히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해당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절대량이 부족한 데다 관련 제도도 복잡하다 보니 실제 계약까지 가기 쉽지 않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아리백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요구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와 경제계도 아리백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리백 3단독 에너지 전환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국내의 친환경 발전소들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시화 조력발전소는 탄소 배출 없이 한 해에 552기가와트시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인구 50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고요. 그 지역으로 보면 시흥시 인구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PPA,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거쳐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곧바로 발전소 쪽과 계약을 맺다 보니 친환경 인증도 쉽고 안정적인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PA는 이게 장기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좀 우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아리백 이행률을 보면 유럽 83%, 미국 67%, 중국 59%, 일본 3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고 그중 기업들이 선호하는 직접 전력 구매 계약 비중은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열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체의 22%에 머물고 있어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사이의 전기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도 복잡하고 송전망이나 관련 시설에도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이 아리백에 가까워지는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아리 12인 우리나라의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경기도 내 영화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객은 추가 비용 없이 다회용기로 음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영화관에선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기를 건네받습니다. 추가로 내는 돈은 따로 없습니다. 다 마신 컵은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낭비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뭔가 편해요. 이렇게 잡는 게. 종이도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반납된 컵은 전문 다회용기 업체가 수거해 갑니다. 세척, 고온, 살균, 검수 등 모두 7단계를 거쳐 다시 공급되는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메가박스 두 곳에서 지난 7월부터 다회용기를 시범 운영했더니 2주 동안 8,000개의 일회용품 대체 효과를 거뒀습니다. 고객님들 대부분 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시고 또 약간 몇몇 분들은 이거 가져가셔도 되냐 하는 정도로 약간 퀄리티가 좋아서 반응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관 다회용기 사용은 롯데시네마 5곳이 추가 동참하면서 모두 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달에 5만 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조만간 팝콘 용기까지 다회용기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일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도는 앞으로 스포츠 경기장과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과기 부총리 부활과 AI 전략위원회 출범의 의의와 역할은 무엇인지 이승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학기술부총리 직제 부활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17년 만에 부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기술부는 지난 1998년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로 승격을 했는데요. 네. 5년 만인 2004년 부총리 부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이 되면서 이 과기부총리 직제가 폐지가 됐고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후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과기부총리 공약을 했는데 올해 당선이 되면서 17년 만에 과기부총리 직제가 부활한 겁니다. 네. 그럼 과기부총리제가 부활하면서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정책에도 좀 힘이 실리게 되겠죠? 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 인공지능 정책에 전력을 투하하고 있잖아요. 네. 주무부처인 과기종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경임하게 되면서 이 AI 대전환 등 인공지능 정책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AI 정책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가 이 기획재정부나 산업부와 같은 다른 부처보다 이 의사 결정권에서 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 과기부총리 부활로 이런 좀 우려가 해소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ICT 정책을 정담하는 2차관 아래에 이 AI 정책을 담당하는 실 규모의 새로운 이제 그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과기부총리 부활과 관련해서 연구개발 예산 심의와 또 조정 권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 사항인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네, 현재 정부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이 연구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이른바 주요 R&D 예산은 이 과기정통부에 있는 그 과기혁신본부가 초안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혁신본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이 기획재정부에 넘기면 기재부가 이 최종 예산안을 짜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상 이제 R&D 예산이 기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부총리로 격상이 되면서 이 혁신본부가 R&D 예산 편성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부총리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 국정기획위원회는 혁신본부에 이 주요 R&D 예산에 더해서 지금 기재부가 소관하고 있는 이 일반 R&D 예산도 넘기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반 R&D는 이 연구 지원과 기반 조성 등 이 관리적인 성격이 가능한 정부 R&D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우리나라 이 인공지능 정책의 사령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AI 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이 민간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AI 전략위원회는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 책임감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 AI 전략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몇 가지 주요 안건도 보고가 됐다고요? 네, 이 첫 번째 안건은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인데요. 이 AI 액션 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전략위원회는 각 부처의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AI 액션 플랜 내용을 오는 11월까지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두 차례 유찰됐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도 보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AI 관련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잖아요. 네. 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 공모를 했는데 모두 유찰이 됐잖아요. 당시 이제 유찰의 원인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불리한 몇 가지 조항이 지적이 됐는데 이번 3차 공모에선 이런 조항들을 대폭 손봤습니다. 예. 민간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이 정부와 민간이 합작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제 구축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 이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이 기존에는 정부가 51%, 민간이 49%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민간 지분이 정부 지분보다 적다 보니까 의사 결정의 주도권 확보가 어렵고 공공기관 지정 시 민간 자율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3차 공모에서 이 지분 구조를 정부는 30%, 민간이 70%로 대폭 변경했습니다. 또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수 청구권은 공공 참여자가 민간 참여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공공 지분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만약에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이제 민간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매수 청구권을 꺼려왔었는데 이번 공모에서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산 NPU,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의 GPU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의무 도입 규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 국산 NPU 반도체가 이제 아직 상용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간에서는 이게 아직 성능 검증이 안 돼서 좀 도입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동안 이 민간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됐던 것들이 이제 대폭 변경되거나 삭정이 된 만큼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 검색 기능 AI 모드 한국어 버전을 정식으로 지원합니다. 제미나이 2.5를 기반으로 한 AI 모드는 복잡한 질문도 한 번에 처리하고 쿼리 팬 아웃 기술로 더 심층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 음성과 이미지를 활용한 멀티모달 검색을 통해 음성 입력이나 구글 렌즈를 통한 질문도 가능합니다. 오는 19일 시작되는 애플의 최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7 사전 예약을 앞두고 정부가 허위, 기만 광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통점이 사회관계망 등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의 구매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는 것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가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인증 표시인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이용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액 결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까지 피해 사례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바탕으로 경로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곳을 포함해 인근 단지들에서 해킹 범죄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 서울 금천구 가산동 등으로 서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서울 영등포에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는 모두 74건, 피해 금액은 4,5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은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몇몇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우선 인접 지역에 살면서 KT나 KT 알뜰폰을 이용했습니다. 범행은 주로 새벽 시간에 벌어졌고 모바일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비용 결제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됐는데 누군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해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시 인증하려고 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카톡이 로그아웃이 돼 있어가지고 이상해서 다시 로그인하고 9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가운데 연령대와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산망부터 중계기까지 다양한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KT와 결제 대행업체, 상품권 판매업체 등 관련 업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용자들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있는데 똑같은 소액결제를 당했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소액결제가 또 될까봐 이미 지금 차단은 다 해놓긴 했는데 경찰은 해킹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KT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KT 이용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액 결제 피해를 보거나 롯데카드 서버 침입으로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등 잇따른 해킹 사고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게 조치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대 2만 5천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이 금지됐지만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일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유영석 구글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앞서 정부가 요구한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여부에 대해선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 라인을 만들어 한국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유산이라고 하면 보통 삼국시대나 고려, 조선시대 유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해방 이후 근현대 중요시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가요와 같은 대중문화도 국가유산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 된다. 너는 천첩의 소생. 나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입니다. 한국 뮤지컬의 출발을 알린 작품 살짝이 없어예입니다. 대중문화사에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영화나 드라마, 가요 등이 앞으로 국가유산 차원에서 발굴 관리됩니다. 고대에서 조선에까지 집중됐던 국가유산을 해방 이후 근현대 중요시설과 대중문화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근현대 건축유산이라든가 특히 철도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소라든가 탄광에 대한 근현대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중문화유산이라든가 민주화유산, 생활유산이라든가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풀어서 새로운 국가유산을 발굴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국가유산 관리에 인공지능도 활용됩니다. 대형 산불 등 기후위기에 따른 목조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국가유산의 해설과 오류 수정, 콘텐츠 제작과 유통, 연구개발 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세계 어느 사람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볼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는 그러한 그 LLM 대규모의 어떤 그 언어 모델을 저희들 만들어서 AI 어떤 전문 해설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반응이 좋았던 사업은 확대됩니다. 고궁 개방은 시간을 늘리고 경주 황리단길 같은 성공적인 정비 사업은 전국 9개 역사문화권으로 확대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밖에 내년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기로 하고 유네스코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비용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과 비교해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교육지표 결과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년 전보다 24.9% 많아진 19,805달러였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인 4.7%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별 취학률을 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만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만 2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만 25세 이상 성인 전체의 고용률은 76.1%로 OECD 평균인 79%보다 낮았습니다. 전자책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 성인 10명 중 8명가량은 종이책을 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출판독서 정책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독서문화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종이책을 읽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0.4%였습니다. 이어 웹툰 41.4%, 전자책 37.5%, 잡지, 웹진 34.9%, 웹소설 2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연간 평균 독서량은 종이책 기준으로 5.4권이었고 전자책은 1.4권, 오디오북 0.8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